네. 그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시나리오 좀 살펴보기 앞서서, 앞서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푸틴의 진짜 속내가 뭘까?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종전 시나리오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 푸틴이 내세우는 우크라이나 침공의 명분은 한 크게 봐서 한 두 가지를 지금 뭐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나토의 동진입니다. 나토가 자꾸 동쪽으로 진격하고 있다. 즉 러시아 코앞으로 자꾸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다. 이게 이제 침공의 명분이에요. 나토가 뭐야?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줄임말인데요. 이 과거 소련이 있었잖아요. 그 소련 시절에 소련이 자꾸 유럽 쪽으로 팽창을 해오니까 여기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1949년에 설립된 군사동맹체입니다. 말 그대로 군사동맹. 서유럽의 집단 안보 체제, 군사동맹인데 요 나토가 자꾸 러시아 앞으로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침공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나토가 처음에는 창립할 당시의 회원국이 12개, 12개 나라였는데 최근에 핀란드 중립국, 맨날 중립국 얘기하던 그 핀란드까지도 지금 가입을 해버렸죠. 최근에. 그래서 총 31개 회원국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이게 몇 배가 늘어난 거야. 거의 3배 육박하죠. 그래서 여기 지도가 있는데 여기가 핀란드잖아요. 북유럽의 핀란드. 이거 가입했죠. 그리고 이 파란색 이게 전부 다 나토 회원국인데 뭐 서유럽은 물론이거니와 이 동유럽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동유럽이 과거 소련 시절에 소련의 위성 국가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국경선 여기가 러시아가 있거든요. 러시아가 이렇게 있는데 이 국경선을 그어보면 러시아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다 러시아하고 완전히 국경을 맞대고 있죠. 그리고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는 아직 가입을 못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우크라이나 하나만 요거 붉은색으로 표시된 요 우크라이나 요것만 빼고 전부 다 이제 파랗죠. 온통 파랗잖아요. 튀르키예도 지금 나토 회원국이고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왜 자꾸 우리 쪽으로 이렇게 회원국을 늘려가면서 자꾸 다가오냐, 나토가 신경 쓰이고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침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우크라이나까지도 나토에 가입을 하겠다고 자꾸 저러니까 이참에 침공을 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침공을 해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푸틴이 내세우는 명분이에요. 자, 그렇고 푸틴은 나토가 자꾸 배신을 했다고 말합니다. 배신. 뭘 어쨌길래 배신했다고 그래? 자, 나토는 러시아 쪽으로는 단 1인치도 다가가지 않겠다, 확장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왜 나온 거냐면요. 과거에 아시다시피 독일이 분단 국가였잖아요. 서독, 동독으로 나뉘어져 있고, 동독에 공산주의 나라다 보니까 그 당시에 소련군이 거기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독일이 통일이 되려면 그 동독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군이 철수를 해야만 돼요. 즉 그래서 소련의 협조 없이는 독일 통일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소련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미국의 제임스 베이커라는 국무장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 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죠. 이 사람한테 설득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우리 나토는 러시아 쪽으로는 니네 쪽으로는 단 1인치도 가지 않을게. 그쪽으로는 얼씬도 안 할게. 그러니까 좀 협조 좀 해다오 이렇게 해갖고 독일이 통일이 될 수 있었던 건데 배신했다. 아까 지도에서 살펴봤잖아요. 자꾸 뭐 거의 그 동유럽을 나토가 다 집어먹었잖아요. 다 집어먹고 러시아 코앞까지 다가오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1인치도 우리 쪽으로는 오지 않겠다고 그래놓고 왜 약속 안 지켜? 그래서 뭐 배신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푸틴이. 그러니까 이 베이커가 소련군의 동독에서 철수하는 동안 나토군은 그 지역으로 진출하지 않겠다고 말을 슬쩍 바꾼 겁니다. 소련군의 동독에서 철수하는 동안 나토군은 그 지역으로 진출하지 않겠다. 뉘앙스가 좀 애매하죠. 이게 1994년도 했던 말인데 그리고 그 이후에 2014년도에 또 인터뷰를 했는데 1인치 발언은 잠시 운을 뗀 정도였는데 푸틴이 협상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근거로 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또 반박을 했다. 그래서 이분은 좀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또 나오는 얘기가 이거 그냥 구두로 약속한 건데 구두로 문서로 뭐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구두로 약속한 건데 왜 이렇게 오바냐 이렇게 또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열받을 수가 있죠. 말이 안 된다. 왜 약속 안 지키냐 이렇게 해서 우린 배신당했다 나토한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푸틴이 얘기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아까 그 나토 설립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소련 시절에 소련의 팽창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군사 동맹체라고 했는데, 1991년도에 소련이 붕괴가 됐잖아요. 해체가 됐는데, 그럼 나토 입장에서는 주적이 사라졌으니까 나토도 당연히 해체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해체는커녕 해체는 고사하고 왜 자꾸 회원국을 늘려가면서 팽창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푸틴은. 예. 그래서 결국 나토가 러시아의 의구심과 경계를 초래했다 이런 말이 한편에서 나오고 있는데, 예. 나토는 사실은 지금은 원래 시작은 군사 동맹체로 했지만 말 그대로 주적 소련이 없어졌잖아요. 붕괴되면서 소련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군사에서 지금 범위를 늘리고 있습니다. 해체시키지는 않고 있고, 뭐 경제와 뭐 다른 쪽으로 다 해가지고 뭉뚱그려 가지고 정체성이 점점 이상하게 좀 바뀌어가고 있다. 뭐 어떤 때 보면 유엔의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 면도 물론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상태고요, 나토가. 그래서 2008년도에 루마니아 수도인 부쿠레슈티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요, 2008년도에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조지아하고 함께 우크라이나를 나토 회원국으로 최종 가입시키기로 약속을 또 합니다. 그래서 나토가. 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자꾸 가입하려고 해서 그거 막으려고 침공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가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2008년도에 이미, 예,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조지아하고 같이. 예, 그래서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근데 사실 이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만큼은 절대 나토 가입 용납할 수 없다. 절대 허용할 수 없다. 이러면서 막 눈에 쌍심지를 키고 흥분해갖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그 이유가 있어요. 우크라이나만큼은 절대 왜 안 된다고 하는지 그 얘기는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토가 자꾸 왜 우리 쪽으로 다가오냐. 예, 약속 안 지키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러시아가 아까 2008년도에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만큼은 나토에 가입 절대 용납 못한다고 막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에 집착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 나폴레옹도 러시아를 침공했었잖아요. 그리고 독소 전쟁, 독일하고 소련하고 전쟁할 때도 모스크바 쪽으로 독일이 또 진격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옛날엔 레닌그라드였는데 거기서 또 치열하게 전투가 있었죠. 예, 그리고 그쪽을 900일인가를 고립을 시켜갖고 아주 개고생을 시켰었어요. 러시아 국민들. 그래서 그때 막 굶어 죽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런 아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유럽으로부터 자꾸 침략을 당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지리적인 조건이 너무 안 좋다, 우리가.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모스크바가 평야에 있습니다. 평야. 평지야, 평지. 높지가 않아요, 지대가. 그리고 주변에도 뭐 높은 지형물, 산맥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방이 그냥 뻥 뚫려 있네? 그러니까는 특히 저 유럽 쪽에서 넘어오기가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너무 쉽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천연 지역물, 요새가 될, 우리를 좀 방패막이 해줄 만한 그런 지역물이 필요한데, 그게 우크라이나에 보면은요, 여기 지도를 제가 준비했는데, 이게 이제 오른쪽이 이게 전체 우크라이나 땅이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생겼는데,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왼쪽에 있는 거는 부분 확대를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지금 빨갛게 선을 그으면, 그러니까 여기, 폴란드, 루마니아 있고 우크라이나 여기를 이렇게 확대해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요만큼을 잘라다가 확대를 해 놓은 게 이 왼쪽 지도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산맥이 하나 있습니다. 산맥. 여기 카르파티아 산맥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크라이나 서쪽에 치우쳐 있죠. 거기서 해갖고 루마니아까지 이렇게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에다 그려보면 대략 한번 이 정도 되는데, 요 카르파티아 산맥이 거의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 이쪽을 막아줄 수 있는 지역물이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손에 넘어가 버리면 이것도 우리가 방패막이를 또 하나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집착하는 이유도 이것 중에 하나다. 그리고 또 흑해, 여기가 흑해인데, 흑해. 러시아는 예전부터 부동항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부동항이. 그래서 이 흑해에 보면
부동항이 뭐야? 얼지 않는 항구. 그래서 그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이 몇 개가 있는데 뭐 오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런 도시가 좀 필요한데 이게 나토로 우크라이나가 넘어가 버리면은 부동항을 확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몇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그건 뭐 소소한 사소한 이유들이고 큰 이유는 이거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에 더 집착을 하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아까 지도상으로 보면은요. 지도상으로 보면 아까 지도 같이 살펴봤잖아요. 예. 이 우크라이나가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 안쪽으로 지리적으로 훅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위치가 이 지도 보면 위치 자체가 러시아 안쪽으로 요 위에는 벨라루스인데 이 러시아 안쪽으로 훅 들어와 있어요. 지도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동유럽이 지금 나토에 이미 다 넘어가다시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선을 그어보면 약간 수직선이거든요. 수직선.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마저 나토에 넘어가 버리는 날이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땐 자기 허리 안쪽으로 훅 들어와 버리는 거야, 나토가. 그러니까 굉장히 위협적이죠. 예. 그래서 더 기를 쓰고 우크라이나만큼은 절대 나토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침공을 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나토 때문에 침공을 했다 이거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왜 기를 쓰고 전쟁도 불사히 가면서 이렇게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하느냐. 아, 참 슬픈 얘기입니다. 이게 자주국방이 안 돼서 그래요. 자주국방이. 우크라이나가 과거에 소련의 위성 국가였는데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제 독립을 했죠. 독립을 했는데 독립을 하면서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에 핵무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엄청 많이 핵무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다 러시아한테 다 넘겨버렸어요. 핵무기를. 그래서 이제 꼬이면 넘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야, 핵무기 러시아한테 넘기면은 니네 주권도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하나의 완전한 국가를 인정해줄게. 그리고 안보는 우리가 다 지켜줄게. 이렇게 이제 잔뜩 꼬드겨 갖고 그거 믿고 넘겼다가 이 꼴이 난 겁니다. 지금. 예. 그래갖고 이게 자주국방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자기네 나라의 안보를 외세에 의존하는 거야. 나토 동맹국. 그리고 나토 조약 5조에 보면은요. 이게 집단 안보 체제인데 가맹국들은 유럽이나 북미에서 다른 가맹국에 대한 무장 공격을 가맹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집단 안보 체제라고 그랬잖아요. 개별적 혹은 집단적인 자위권. 이게 집단적 안위.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 중에 어느 한 나라가 침략을 당하면 침공을 당하면 남주 회원국들이 다 우리나라를 침략했네 이렇게 간주를 해가지고 개떼처럼 몰려들어가고 다 같이 싸워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헌법을 고쳤어요. 헌법까지 다 바꿔가지고 EU하고 나토 가입을 헌법 전문에다 넣어버렸습니다. 이건 국가 안보가 달린 문제죠.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래요. 그래서 기를 쓰고 전쟁도 불사해 가면서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지 뻔히 알면서 2008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또 그렇고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안보가 불안하니까. 예. 자, 그 다음에 푸틴이 내세우는 우크라이나 침공의 명분 두 번째는요. 민스크 협정을 왜 이행 안 하냐. 민스크 협정을 이행해라 이러는 겁니다. 지금 민스크 협정이 또 뭐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바로 위에 여기에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벨라루스는 러시아하고 거의 혈맹입니다. 혈맹. 예, 형제 국가. 같은 편이야 둘이. 근데 이 벨라루스의 수도가 민스크라는 도시입니다. 여기서 이제 과거에 협정을 맺었는데 이 협정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은요.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주민들에게 자치권을 보장하는 특수 지위를 부여한다. 이게 핵심 내용. 그러니까 자치권을 주겠다. 돈바스 지역 주민들한테 이겁니다. 그래서 돈바스 지역이 또 어디냐면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지도잖아요. 네, 잠깐만 이거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 우크라이나 지도인데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오데사 항구고 이렇게 이게 이제 그 크림반도죠. 여기가 흑해구. 네, 이렇게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이 동쪽에 보면은요. 여기가 이제 루한스크주 그리고 여기가 도네츠크주가 있는데 요 두 개 지역을 합쳐서 돈바스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다 친러시아 계열의 주민들이 대부분이야. 친러시아. 우리는 러시아가 좋아. 우리는 러시아 국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주민들이 대부분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하고 그 우크라이나하고는 항상 싸웁니다. 근데 과거 민스크 협정 때 여기다가 이제 그 자치권을 주고 니네를 자치공화국으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요. 루안스크 공화국, 도네츠크 공화국. 그래서 이 루안스크주하고 도네츠크주에서 그 공화국을 선포를 했었어요. 우리는 공화국이야. 하나의 독립된 나라야. 우리는
우크라이나 소속이 아니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인정을 안 하고 있죠. 절대 인정하겠어요 그거 쉽게. 그러니까는 근데 민스크 협정 때만 해도 자치권 보장해주고 니네 자치공화국으로 인정을 해줄게 이랬는데 그렇게 협정 약속까지 다 맺어놓고 안 지키고 있다 이거예요 러시아 말은. 그래서 이게 두 번을 맺었거든요. 2014년도에 1차로 협정을 맺었는데 그래놓고 우크라이나가 안 지키니까 2015년도에 두 번째 2차 협정을 또 맺었어요. 근데 또 안 지켜. 예, 모두 안 지켜지고 그래서 2014년 이후부터 내전에 들어갔습니다. 7년인가 8년째 계속 내전 중에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군이랑 이쪽 돈바스 지역이랑 계속 내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러시아가 이게 왜 침공한 명분으로 내세우냐 두 번째 명분. 이쪽은 다 친러시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우리는 러시아의 국민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푸틴도 이제 명분은 그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전 들어가서 막 죽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 러시아계 주민들을 보호하고 해방시킨다. 이래갖고 이제 침공을 한 거예요. 그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침공한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협정 빨리 이행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참고로요. 우크라이나가 민스크 협정을 어떻게 안 지키고 있나. 자, 러시아는 민스크 협정 약속을 지키라고 우크라이나에게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진압작전이야 이거는 하면서 돈바스에 대한 군사작전은 강행을 했고요. 2022년도에 우크라이나가 다시 돈바스에 대한 일명 군사작전을 또 개시를 합니다. 그래서 돈바스 민간인 거주지역에다가 냅다 포격을 날렸어요. 포격을 날렸고 우크라이나가 민스크 협정을 어기고 돈바스 자치공화국에 대대적인 공격을 가하니까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일명 특수 군사작전을 개시합니다.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2월 24일 날 침공했잖아요. 러시아계 주민을 보호하고 구하겠다고. 네. 민스크 협정을 위반하고 돈바스를 공격하는 우크라이나군의 민간인 학살을 막기 위한 군사작전이라고 푸틴은 말했다. 이 민스크 협정에 대해서 이 언론들이 보면은요, 잘 다루지를 않습니다. 예, 특히 서방 언론들 보면 거의 이 얘기는 잘 안 해요. 쏙 빼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서방 언론을 너무 100% 믿을 필요는 없다. 믿으면 안 된다. 예. 그런 얘기를 또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 명분이 있는 거야. 하나는 나토가 동진을 하고 있다. 러시아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두 번째, 민스크 협정 왜 안 지키냐? 안 지키고 왜 돈바스 우리 러시아계 주민들을 탄압을 하냐? 그게 이제 두 가지의 명분이다. 이겁니다. 예. 근데 푸틴의 내세우는 명분은 그거고요. 근데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냥 여기도 썼지 뭐. 버트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핑계일 뿐 침공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뭐 어느 정도 일리도 있는 얘기고 명분이 될 수도 있죠. 예, 뭐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다. 그럼 푸틴이 침공한 진짜 이유는 뭐냐? 저는 한마디로 이거로 봅니다. 그냥 전쟁을 일으켜 갖고요. 지지율을 끌어올려 갖고 내년에 대선 있잖아요. 러시아 대선. 거기에서 당선돼 갖고 영구 집권하려는 그거다. 이게 가장 큰 이유다. 올해 72살이거든요. 푸틴이 올해 그 72살인데 내년 대선에서 만약에 당선이 되면 이론상으로는요. 6년 임기라서 두 번까지 더 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84세가 됩니다. 84세. 그러면은 이게 몇 년이냐? 2036년이에요. 그럼 2036년까지 계속 쭉 해먹을 수 있다. 해먹을 수 있다. 그래서 내년에 어찌 보면 그 러시아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제가 아무 근거도 없이 이렇게 막 헛소리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근거가 다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요. 이거는 과거 푸틴의 지지율 그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게 2008년도에 그 푸틴이 또 조지아라는 나라를 침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대략 그때 지지율이 2008년도 침공을 했는데 대략 침공한 그 시기가 한 요맘때쯤인데 지지율이 침공하고 나니까 88%까지 수직 상승. 지지율이 88%. 거의 뭐 100% 지지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 푸틴은 이상한 게 전쟁만 했다 하면 지지율이 올라가요. 그리고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병합했잖아요. 강제 병합. 그랬더니 지지율이 그때가 요맘때였는데 시기가 지지율이 수직 상승해가지고 또 83%. 그리고 이번에 2022년 2월 달에 우크라이나 침공했잖아요. 요맘때 침공했는데 그러니까 또 지지율이 직후 보면 침공하고 나서 직후에 지지율이 수직 상승해갖고
83%까지 또 치고 올라갑니다. 그죠? 무슨 전쟁만 했다면 지지율이 올라가. 예. 그래서 다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예.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조지아 침공, 2008년도에 침공했다고 그랬잖아요, 조지아. 그래서 속전속결로 끝내버렸거든요, 전쟁을. 물론 이겼죠, 러시아가. 근데 그 당시에는 나토가 별로 개입을 안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했고, 미국도 뭐 군사 개입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이었는데,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가 뭐 밀고 들어와서 속전속결로 그냥 끝내버렸는데, 전쟁을. 근데 아마 푸틴이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죠. 마음먹은 대로. 어쨌든.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조지아 침공을 대자보다. 왜 대자보라고 그러냐면 똑같아요. 똑같아. 아까 미न्스크 협정 왜 이행 안 하냐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억압받고 핍박받는 그런 러시아계 주민들을 보호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침공했다고 명분으로 내세웠다고 했잖아요. 이때도 똑같아요. 이때도 보면 이 조지아가 옛날 이름은 그루지아인데요. 이 조지아가 과거에 소련에 속해 있었어요. 소련에 속해 있는 위성국가였는데 소련이 무너지면서 해체되면서 조지아가 분리 독립을 했습니다. 분리 독립을 하고 나니까 요 남오세티아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돈바스, 우크라이나의 그 돈바스 지역, 루안스크주, 도네츠크주 비슷한 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얘네들도 그럼 우리도 조지아로부터 분리 독립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아가 그거를 그래 그렇게 하겠어요? 용납 안 하죠? 그러니까는 둘이 또 연락 또 싸우네? 박터지게? 전쟁이야 전쟁. 또 내전이 일어나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보고 있다가 저것들이 우리 러시아계 주민들을 전쟁을 일으켜갖고 막 총질을 해대? 이래가지고 죽었어 이래가지고 침공을 해버린 거예요. 조지아를 침공을 했습니다. 예, 그래갖고 이것도 속전속결로 끝나버렸는데 이번에도 똑같다. 내세우는 명분이 러시아계 주민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시나리오에 앞서서 그냥 간략하게는 아니나 20분이나 지나갔네요. 근데 이 정도 내용은 꼭 알고 계셔야 언론을 접하셔도 속지 않으실 것 같아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침공한 명분, 푸틴이 내세우는 명분 두 가지하고 그다음에 그거보다는 진짜 속내, 왜 침공한 진짜 이유로 좀 알아봤는데 그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언젠가는 전쟁이 끝나겠죠. 언젠가는. 그럼 어떻게 끝날까 과연.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 4가지 안을 좀 마련해 봤는데 첫 번째 제 1안은요. 러시아가 완승하는 겁니다. 완전히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크라이나 지도라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이 동남부 쪽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랑 여기 크림반도 요건 2014년도에 이미 병합을 했고 그래서 요쪽을 지금 러시아가 다 점령하고 있거든요. 점령하고 있는데 지금 요 지역만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완승했다는 거는 뭐야? 그냥 이 키이우 수도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는 물론이가 아니라 그냥 서쪽까지 다 밀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완전히 싹쓸이 우크라이나 전국토를 그냥 다 먹어버리면서 전쟁이 끝나는 건데 이거는 이제 푸틴의 바람이야 이거겠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어렵다 이거는. 그래서 현실성이 좀 낮은 아니긴 한데 이것도 시나리오니까 시나리오. 생각해 볼 수는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푸틴도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서방 나토가 조지아 침공 때는 개입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조지아하고는 달라요. 우크라이나는. 그래서 미국과 서방 나토 뭐 이쪽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아마 미국도 이때는 적극적으로 개입, 군사 개입까지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잘못하다 3차 세계대전 핵전쟁 나 이제. 그래갖고 그래서 러시아도 그렇고 모두에게 다 부담스러운 이건 시나리오다. 그래서 이거는 현실성은 조금 좀 낮아 보이고 제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가 있다면 그거는 뭐냐면요. 제 2안. 요게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현실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정전 및 휴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는 분단이 되겠죠. 우리나라처럼 또 분단이 될 겁니다.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래서 뭐 여기가 이렇게 분단이 되든 뭐 이렇게 되든 하여튼 분단이 되겠죠. 근데 뭐 이렇게 분단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요? 예, 더 이상 뭐 키우 여기까지 먹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러시아로서는.
그래서 근데 이 정전이나 휴전하고 분단되는 시나리오를 저는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데 지금 시기는 언제냐? 지금 당장은 어렵다 이거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도 아마 전쟁을 계속 끌고 갈 거다. 아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내년 그 2014년도 5월 달인가? 아마 5월이 맞을 겁니다. 그때가 러시아 대선인데 그때까지도 아마 끌고 갈 거예요. 전쟁을 계속 지지부진하게 계속 지루한 소모전을 일으켜 가면서 계속 끌고 갈 확률이 매우 높다. 예? 그래서 왜 지금 멈추면은요. 지금 전쟁 멈추잖아요. 제가 봤을 때 뭐 틀릴 수도 있는데 푸틴은 바로 실각입니다. 바로 실각해 버릴 거야 아마. 그래서 왜 아무 소득도 없이 예? 여기서 그냥 지금 끝내버리면 그래서 안전빵으로 아마 대선 이후에나 그 정전이나 휴전하기 위해서 그럼 시간 벌기죠 시간. 내년 2014년도에 6년 임기인데 대통령이 되면 2020년까지는 또 1차적인 시간은 확보해 놨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정전이나 휴전될 확률은 매우 매우 낮다. 지금 멈추면 푸틴이 굉장히 불리해지고 잘못하다 실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서 정전 및 휴전 협정 맺고 우크라이나는 그냥 분단되는 걸로 안타깝지만 이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요. 러시아가 지는 거예요. 패배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 뭐 패배에도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어떤 식으로 질 거냐.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 있잖아요. 여기 이쪽 돈바스 지역이랑 이쪽 아까 얘기했던 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여기를 우크라이나 땅 안에다 그냥 그대로 두는 겁니다. 두고 자치공화국으로 만드는 거죠. 그냥 민스크 협정 그거 이행하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스크 협정 아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우크라이나는 연방공화국, 연방의 형태를 띠게 되겠죠. 예. 근데 이럴 거면 푸틴 입장에서는 야, 이거 하나 얻어내자고 20만 명 이상이 죽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하고 나서 사상자가 20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20만 명 이상이 좀 죽거나 다쳤는데 러시아군이 그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이거 하나 얻어낸 게 다라고? 이것도 좀 그래요, 사실은 푸틴 입장에서는. 그리고 제 네 번째 그래서 푸틴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안은 선호하지 않을 거고 네 번째 안은 우크라이나가 완승 100% 완승. 무슨 얘기냐? 러시아를 완전히 우크라이나 땅에서 다 몰아내버리고 크림 반도까지도 되찾아오는 거예요. 크림 반도까지도. 근데 이건 현실성이 좀 낮다. 왜냐? 지금 뭐 그 전황을 보면은요, 전쟁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 뭐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우크라이나도 서방에서 무기 자꾸 물론 다 그 골동품 같은 무기만 지금 보내주고 있지만 무기를 계속 지원해주고 그나마 무기 지원 받아서 지금 뭐 전투하고 있는 거라서 우크라이나도 완승은 어렵다. 예, 그래서 크림반도까지 되찾는 거는 매우 어렵다. 그리고 그 크림반도까지 만약에 뺏기면 푸틴이 핵을 쓸 겁니다. 진짜로 핵을. 예, 핵을 쓰기 때문에 이건 미국과 서방, 러시아 모두의 엄청난 부담이다 지금. 예, 3차 세계대전. 그래서 이것도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긴 한다. 그래서 제 2안 그게 가장 높지 않겠냐. 그렇게 보면서 좀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그 언론에서 보실 때 예, 기사 같은 거 접하시면 요거를 좀 미리 이해하고 계시면 기사 내용을 빨리빨리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죠? 우크라이나 전체 지도인데 지금 여기가 이제 부분 확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을 잘라갖고 요만큼을 확대해 놓은 게 이건데 이 지도인데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곳이 이쪽이에요. 동쪽 이 돈바스 지역, 예, 도네츠크주하고 위에 루안스크주 여기 합쳐서 돈바스 그리고 여기 바흐무트, 자포리자. 그러니까 전선이 크게 세 개가 구축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바흐무트 쪽에 하나, 자포리자 쪽에 하나, 헤르손 쪽에 하나. 세 개 전선에서 연락에 이제 쌈박질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밀고 내려가는 거예요. 영토 되찾으려고. 예, 이렇게 지금 크게 세 개 지역에서 밀고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언론에서 나왔죠. 마카리우카하고 블라우 다트네, 네스쿠추네 요 세 개 지역은 되찾았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았고,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크게 이렇게 중요한 그런 요충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외에 추가로 4개 지역, 4개 마을을 또 되찾았다. 그래서 총 7개 마을을 되찾았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엔 그 굉장히 지지부진한 전투가 될 겁니다. 이거 진짜 그렇게 되고 있는데 러시아군이요 여기 대입해서 이쪽으로 가면서
방어선을 2중, 3중으로 쳐놨어요. 그래서 앞쪽에다가 지뢰를 쫙 깔아놔가지고 완전히 지뢰 밭을 만들어놨고, 그걸 지나고 나면 제2 방어선, 그래서 전차용 또랑을 파놨습니다. 또랑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전차 탱크 같은 거 이런 거 빠지게, 거기 빠지면 못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3중 방어선으로다가 뭐냐, 또 참호를 깊이 파놔가지고 이 우크라이나군이 이쪽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뚫고 가는데 진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답니다. 지금 이거 3중 방어선 그것 때문에 그걸 뚫지를 못해가지고, 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굉장히 지지부진한 소모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카호우카 댐이라고 있는데, 이게 댐이 무너졌죠. 폭파가 됐는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지도인데요. 요쪽에 요게가 그 자포리자, 아까 살펴봤던 자포리자인데, 여기 위에 드네프르 강이라고 이렇게 흘러요. 드네프르 강. 그래서 여기 자포리자를 지나서 요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하류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흘러가고 있는데, 그럼 카호우카 댐은 어딨냐? 여기를 막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막아놔가지고, 막아놨는데 댐이, 이게 위성 사진인데 폭파되기 전 사진, 왼쪽 사진, 그죠? 댐이 이렇게 있죠. 댐이 강물을 막았잖아요. 드네프르 강을. 그리고 이건 오른쪽은 위성 사진은 뭐냐? 댐이 폭파되고 나서 댐이 무너지니까 이게 하류 쪽으로 미친 듯이 강물이 내려가는 거죠. 그동안 강물을 막아뒀던 게 내려가면서 범람을 하면서 이쪽이 다 초토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댐 붕괴로 최소 21명이 사망하고 28명이 부상을 당했다. 근데 이걸 두고 이제 말이 많죠. 서로 니네가 폭파한 거 아니냐 이러고 싸우고 있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 쪽에서 폭파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 왜냐면 이게 일단 뭐 외부 충격,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거나 이런 걸로 폭파된 게 아니고, 분석을 해보니까 내부에서 폭발한 걸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쪽이 남부 지역 헤르손인데, 여기가 러시아군 점령지거든요. 근데 내부에서 폭발을 일으키려면 점령군이 하는 게 더 용이하지 않을까요? 예? 점령군,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그리고 왜 폭파했냐 그러면은, 아까 전선 3개 구축돼 있다고 말씀드려서 남부 쪽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지금 치고 밀고 내려오려고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도하라고 해서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드네프르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댐을 폭파해서 이쪽 하류 쪽을 범람을 시키면 강폭이 넓어지면서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도하, 강을 건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그냥 시간 벌기용밖에 안 돼. 어차피 물은 다 빠지게 돼 있고, 지금은 아마 물이 다 빠졌을 거예요. 근데 빠지게 되고 시간 벌기밖에 안 되지만 영원히 막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단 얼마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서 러시아가 도하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러시아 소행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도 이쪽 키우, 도시가 키우인데, 키우 주변에도 댐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군도 댐을 일부러 폭파시켰었어요. 과거에도 그 러시아군 진격하는 거, 도시 쪽으로 진격하는 거 막겠다고 전쟁 초기에 댐을 폭파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래서 러시아군이 폭파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찌된 건 간에, 예,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좀 뭐 짧게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그래도 좀 뭐 요 정도 내용은 꼭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서방 언론 너무 고지고대로 믿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